제가 죽으면 애들이 편할까요? 지난달 한 상담센터에 전화를 건 67세 김모 씨의 첫마디였습니다. 전화 너머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 5년, 매달 연금 130만 원으로 생활하는 그는 최근 건강검진에서 당뇨 진단을 받았죠. 보험료도 오르고 병원비도 만만치 않은데 나중에 애들한테 짐될 생각하니까 밤에 잠이 안 와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아프면 자식들이 얼마나 힘들까? 내 재산 공평하게 나눠줄 수 있을까? 노후에 혼자 지낼 수 있을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한국 남성의 73%가 자녀에게 부담이 될까봐 노후를 걱정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평생 가장으로 살아왔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학비를 대고 결혼 자금까지 보탰죠. 그런데 이제 와서 짐이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여러분,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로 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자식이 효자, 효녀라 해도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모두에게 고통입니다. 요양병원에서 10년을 누워 계시는 아버지 때문에 형제간 재산 분쟁이 생긴 가정, 치매로 재산을 관리하지 못해 사기를 당한 부모님을 보며 자책하는 자녀들, 유언장 하나 없이 돌아가신 후 서로 얼굴도 안 보는 남매들, 이런 이야기들 우리 주변에서 너무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둥이 되는 겁니다. 흔들리는 기둥이 아니라 자녀들이 안심하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기둥 말이죠. 짐이 아니라 여전히 존경받는 아버지, 여전히 지혜로운 가장으로 남는 거예요. 오늘은 자녀에게 짐이 아닌 진짜 기둥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3단계 로드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법, 정신적으로 자유로워지는 법, 그리고 법적으로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법까지. 60대인 지금 이 준비를 시작하면 70대, 80대의 당신은 자녀들에게 가장 큰 선물을 남기게 될 겁니다. 바로 걱정 없는 마음이라는 선물 말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자녀에게 가장 큰 효도는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이다. 이 말 냉정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작년 서울 강남구에 사는 62세 강모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박 씨는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자녀 둘을 모두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퇴직금 1억 2천, 국민연금 월 90만 원.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큰아들 결혼할 때 전세자금 5천만 원 지원, 둘째 딸 유학자금 3천만 원, 손주 태어나니 육아비 명목으로 매달 50만 원씩. 5년 만에 퇴직금의 대부분이 사라졌습니다. 지난달 박 씨는 무릎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하지만 수술비 마련이 막막했죠. 결국 큰아들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당연히 해드려야죠. 아들은 기꺼이 수술비를 냈지만 박 씨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전화통화 끝에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자식한테 짐이 됐구나.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 우리는 자녀에게 주는 걸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게 부모의 도리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은퇴 후의 현실은 다릅니다. 주머니는 정해져 있는데 지출은 예상을 뛰어넘죠. 그래서 첫 번째 원칙입니다. 지금 당장 자녀 지갑에 손대는 걸 멈추십시오. 가혹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70대, 80대가 됐을 때 필요한 돈이 얼마나 될까요? 의료비만 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70대 이상 1인당 연평균 의료비가 500만 원을 넘습니다. 여기에 간병비, 생활비, 각종 보험료까지 더하면요. 부산에 사는 65세 이모 씨는 3년 전부터 이 원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딸의 결혼 준비 때 마지막으로 2천만 원을 지원한 후 이제부터는 아빠도 내 노후를 챙겨야 한다고 선언했죠. 처음엔 딸이 서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아빠가 나중에 내 집에 손 벌리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그게 진짜 너를 위한 거다. 지금 그 딸은 아버지의 결정을 가장 잘 이해하고 지지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녀의 결혼자금, 손주 양육비, 명절 용돈, 이 모든 걸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당신의 노후 자금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만 하라는 겁니다. 기준은 명확합니다. 이 돈을 쓰면 내 노후가 불안해지는가? 답이 예스라면 주지 마세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두 번째, 70대 이후를 대비한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전에 사는 68세 최모 씨는 3년 전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조기 발견으로 수술 후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그때 깨달았죠. 내가 정말 아프면 어떻게 되는 거지? 최 씨는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실손보험을 재점검하고 간병비를 보장하는 상해보험에 추가 가입했어요. 또한 매달 20만 원씩 의료비 전용 통장을 따로 만들어 적금을 시작했습니다. 70대 넘어가면 뭐가 터질지 모른다는 걸 암으로 배웠어요. 미리 준비 안 하면 자식들한테 떠넘기는 거죠. 여러분도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첫째, 현재 가입한 보험을 전부 꺼내서 확인하세요. 실손보험 보장 한도는 얼마인지, 간병비는 보장되는지, 암이나 뇌졸중 같은 중대질병 진단비는 충분한지 체크하는 겁니다. 둘째,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추가 가입하세요. 60대 초중반까지는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70 넘어가면 보험료가 2배로 뛰거나 아예 가입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셋째, 매달 고정적으로 의료비 예비 통장을 만드세요.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절대 손대지 않는 비상금 통장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민감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내 재산, 자식들한테 알려줘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합니다. 답은 어느 정도는 그렇다입니다. 인천에 사는 64세 김모 씨는 작년에 큰 결심을 했습니다. 자녀 셋을 불러놓고 자신의 재산 상황을 정리해서 보여준 거예요. 아빠는 지금 예금 7천만 원, 국민연금 월 110만 원 받고 있다. 이 집은 시가 3억 정도 되고 너희한테 더 줄 돈은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처음엔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이렇게 덧붙였죠. 너희가 아빠 재산에 기대하지 않고 각자 인생을 사는 게 내가 바라는 거다. 명확하게 알려주는 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 이후로 자녀들은 더 이상 부모에게 재정적 기대를 하지 않게 됐고 오히려 아버지 건강 잘 챙기세요라며 용돈을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투명성이 갈등을 예방합니다. 자녀들이 부모 재산에 대해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으면 나중에 왜 형만 더 받았어? 돈이 이것밖에 없었어. 같은 분쟁이 생깁니다. 하지만 미리 알려주면요. 아, 우리 부모님은 이 정도 가지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더 잘해드려야겠다는 마음이 생기죠. 물론 전부 다 공개하라는 게 아닙니다. 대략적인 규모, 연금 수령액, 주요 자산 정도만 공유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경제적 독립은 노후 준비의 가장 기본입니다. 자녀 지갑에 손대지 않고 70대 이후를 대비하고 재산 상황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당신은 이미 자녀에게 짐이 아닌 기둥으로 가는 길에 들어선 겁니다. 돈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더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바로 마음의 독립이죠. 자녀의 삶이 아닌 당신의 삶에 몰입하는 것이 최고의 본보기가 된다. 경제적 독립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독립이죠. 경기도에 사는 66세 정모 씨의 고백을 들어보셨습니까? 은퇴하고 나니까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꾸 애들 일이 신경 쓰여요. 아들 직장 생활은 잘하는지, 며느리는 살림을 제대로 하는지. 그래서 전화를 자주 하게 되는데 애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게 느껴져요. 나도 알아요. 그런데 안 그러면 하루 종일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이야기 공감되시죠? 평생 가장으로 살아오면서 우리는 자녀를 중심으로 인생을 설계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자녀 생각, 밤에 자려면 자녀 걱정. 그게 우리 삶이었죠. 그런데 은퇴 후엔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이미 다 컸고 각자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의 삶에 개입하면 그건 관심이 아니라 간섭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삶의 중심을 자녀에서 나로 옮겨야 합니다. 충북 청주에 사는 63세 한모 씨는 2년 전까지만 해도 간섭형 아버지였습니다. 아들 부부의 육아 방식이 마음에 안 들면 참견하고 딸의 직장 선택에 이래라 저래라 조언하고 명절 때마다 너희는 왜 아직도 집을 안 사니? 하며 잔소리했죠. 그러던 어느 날 딸이 폭발했습니다. 아빠, 저 이제 40살이에요.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빠가 걱정해 주시는 거 아는데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한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애들한테 독이 되고 있구나.
그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죠. 다음 날부터 한 씨는 스스로에게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자녀가 먼저 물어보지 않으면 나는 조언하지 않는다. 처음엔 참기 힘들었어요. 입이 근질근질하고 하고 싶은 말이 목까지 올라왔죠.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는 너희를 믿는다. 내가 힘들 때 언제든 얘기해라.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씨가 간섭을 멈추자 오히려 자녀들이 먼저 연락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빠, 요즘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필요할 때 진짜 조언을 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혜는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걸 강요하는 순간, 그건 잔소리가 됩니다. 자녀들은 우리 시대와 다른 세상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한 방식이 지금은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지혜로운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물어볼 때만 답하는 거죠. 그래야 당신의 조언이 진짜 가치를 가집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자녀에게 전화할 때 요즘 회사 일은 어때? 같은 질문 대신 아빠 오늘 등산 다녀왔어. 날씨가 참 좋더라 하고 당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녀의 삶을 캐묻지 말고 당신의 삶을 보여주세요. 서울 마포구에 사는 69세 송모 씨는 은퇴 후 3년간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바빴어요. 은퇴하고 나니까 시간은 많은데 할 게 없더라고요. TV 보고 시간 때우고 하루하루가 공허했죠. 그러다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에서 사진 강좌를 듣게 됐습니다. 처음엔 시간이나 때우자는 생각이었는데 점점 빠져들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한강으로 일출 사진 찍어가고 주말엔 경기도 곳곳을 다니며 풍경을 담았습니다. SNS에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고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게 됐죠. 지금은 제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3,000명이에요. 댓글로 사진 보고 힐링됩니다라는 말 들을 때마다 뿌듯해요. 애들한테도 자랑했더니 아빠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송 씨는 더 이상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은 그 자체로 흥미롭고 충만하니까요. 여러분, 은퇴 후 30년을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자녀 걱정하고 TV 보고 시간 때우며 보낼 겁니까? 아니면 당신만의 콘텐츠를 만들어 갈 겁니까? 콘텐츠라고 해서 거창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혼자서도 즐겁게 몰입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콘텐츠예요. 어떤 분은 글을 씁니다. 자서전을 쓰거나 블로그에 일상을 기록하죠. 어떤 분은 악기를 배웁니다. 평생 못 해본 기타나 하모니카를 60대에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봉사활동을 합니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께 식사 배달을 하거나 도서관에서 책 정리를 도우며 보람을 느끼죠. 중요한 건 자녀가 없어도 당신의 하루가 의미 있다는 걸 스스로 느끼는 겁니다. 인천에 사는 67세 오모 씨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은퇴하고 처음 2년은 내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회사 과장도 아니고 애들 아빠 역할도 끝났고 그런데 요리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나는 요리하는 오 씨가 됐어요. 이제 자녀들이 집에 오면 내가 만든 음식 대접하는 게 즐거워요. 자녀들이 존경하는 부모는 나를 위해 희생하는 부모가 아닙니다. 자기 인생을 재미있게 사는 부모예요. 당신이 매일 취미 생활하며 활기차게 사는 모습, 새로운 걸 배우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은 안심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혼자서도 잘 지내시네.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게 바로 짐이 아닌 기둥이 되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금은 불편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대구에 사는 65세 이모 씨는 최근 손주와의 대화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레전드예요. 손주가 보여준 게임 영상을 보며 한 말인데 이 씨는 도통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레전드가 전설이라는 건 아는데 왜 게임이 전설인지. 그날 이후 이 씨는 유튜브로 젊은 세대의 언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꾸안꾸, TMI, 갓생. 처음엔 외계 같았지만 하나씩 익히니 재미있더라고요. 다음에 손주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주야, 할아버지가 요즘 갓생 살고 있어. 오늘 등산도 갔다 왔어. 손주가 깜짝 놀라며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대박. 어떻게 그 단어를 아세요? 그 순간 세대 간 벽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시대는 변합니다. 빠르게 변하죠. 우리가 젊었을 때 쓰던 말, 살던 방식을 고집하면 우리는 고리타분한 꼰대가 됩니다. 자녀들과 손주들은 우리와 대화하는 걸 불편해하고
점점 거리가 멀어지죠. 하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달라집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세요. 카톡으로 사진 보내는 법, 유튜브 보는 법, 인터넷 뉴스 읽는 법. 이게 다 소통의 도구예요. 젊은이들의 문화를 비난하지 마세요. 요즘 애들은 왜 이래? 대신 요즘은 이런 게 유행이구나. 재미있네 하고 받아들여 보세요. 부산에 사는 68세 김모 씨는 작년에 손주가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의 노래를 외워서 불러줬습니다. 손주는 깜짝 놀라며 할아버지 최고라고 말했고, 그 후로 김 씨에게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털어놓게 됐죠. 정신적 독립 쉽지 않습니다. 평생 자녀 중심으로 살아온 우리에게 나를 중심에 두라는 건 낯선 일이죠. 하지만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자녀의 삶에 간섭하지 않고 나만의 재미있는 삶을 살고 세대 차이를 줄이려 노력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 자녀들은 당신을 부담스러운 부모가 아니라 멋진 어른으로 존경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외면하고 싶은 이야기. 바로 법적 준비입니다. 가장 큰 짐은 갈등이다. 남은 자녀들에게 분란의 씨앗을 남기지 마라. 이 이야기를 꼭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 서울 서초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72세로 돌아가신 한 아버지의 49제가 끝난 직후 세 남매가 법원 앞에서 만났습니다. 장례식장이 아니라 법원에서요.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던 분이었어요. 자녀들도 모두 잘 키웠고 서울의 아파트 한 채와 예금 1억을 남겼죠. 문제는 유언장이 없었다는 겁니다. 첫째는 내가 아버지 병원비를 다 댔다며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둘째는 나는 10년 동안 매달 용돈을 드렸다며 반박했습니다. 막내는 법대로 3분의 1씩 나누자고 했지만 형제들은 이미 감정이 상한 상태였죠. 결국 그들은 2년 넘게 법정 다툼을 했습니다. 변호사 비용만 수천만 원이 들었고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세 남매는 서로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당신이 원하는 마지막 모습입니까? 평생 사랑으로 키운 자녀들이 당신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법원에서 싸우는 모습,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프시죠? 그래서 마지막 단계입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유언장은 죽을 때 쓰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유언장은 건강할 때, 정신이 또렷할 때 써야 합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64세 최모 씨는 3년 전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법무사를 찾아가 자녀들에게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본인이 원하는 장례 방식은 무엇인지 모두 상세하게 문서로 남겼죠. 그리고 두 자녀를 불러서 유언장 사본을 보여줬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정리했다. 나중에 너희가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미리 정한 거야. 아들과 딸은 처음엔 놀랐습니다. 아버지, 아직 건강하신데 왜 벌써? 하지만 최 씨는 단호했어요. 내가 정신 멀쩡할 때 정해야 너희가 나중에 아버지가 원하셨던 거야 라고 받아들이지. 내가 치매 걸리고 나섰으면 누가 믿겠니? 그 순간 자녀들은 아버지의 배려를 깨달았습니다. 지금 최 씨 가족은 어떤 재산 갈등도 없이 부모님 건강만 바라며 효도하고 있습니다. 유언장 작성,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공증을 받으세요. 집에서 혼자 쓰는 자필 유언장도 법적 효력은 있지만 나중에 진위 여부로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법무사나 공증사무소를 찾아가 공증 유언장을 만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둘째, 구체적으로 쓰세요. 재산은 자녀들에게 골고루, 이렇게 애매하게 쓰면 나중에 골고루의 기준을 놓고 싸웁니다. 서울 강남구 XX 아파트는 장남 555에게, 예금 1억 원은 차남 555에게, 부산 아파트는 장녀 555에게 이렇게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셋째, 이유를 적으세요. 왜 이렇게 분배했는지 이유를 적어두면 자녀들이 납득하기 쉽습니다. 장남은 뇌간병을 오래 해줬기에, 차남은 사업 실패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기에 같은 이유 말이죠. 한 가지 명심하세요. 유언장은 60대에 써야 합니다. 70대 넘어가면 건강이 악화되거나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어요. 그때 쓴 유언장은 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니었을 때 쓴 거 아니냐며 자녀들이 다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오디오북을 듣고 있는 이 순간이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부산에 사는 66세 박모 씨는 작년에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 씨는 아파트 세 채를 갖고 있었어요. 자녀가 셋인데 나중에 상속하면
세금도 많이 나오고 분배도 복잡할 것 같았죠. 그래서 살아있을 때 미리 증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세무사와 상담한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증여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자녀 1인당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거든요. 올해는 첫째에게 4천만 원어치 아파트 지분을 증여하고 내년엔 둘째에게, 그 다음엔 셋째에게. 이렇게 하니까 세금도 아끼고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손으로 직접 나눠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애들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절을 하니 그게 얼마나 뿌듯한지. 박 씨는 덧붙였습니다. 상속은 내가 죽고 나서 애들이 받는 거잖아요. 그럼 감사하다는 말도 못 들어요. 증여는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니까 애들 고마워하는 모습도 보고 잘 쓰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증여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 절대 한꺼번에 다 주지 마세요. 자녀가 아무리 효녀라도 재산을 다 받고 나면 부모에게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인간의 본성입니다. 10년에 걸쳐 나눠주면서 자녀의 태도도 지켜보는 게 현명합니다. 둘째, 증여 계약서에 조건을 달 수 있습니다. 부모 봉양을 조건으로 증여한다는 조항을 넣으면 나중에 자녀가 부모를 소홀히 대할 경우 증여를 취소할 수도 있어요. 셋째, 세무사와 꼭 상담하세요. 증여세 계산은 복잡합니다. 잘못하면 과세 폭탄을 맞을 수 있어요. 전문가와 상담해서 10년 계획을 세우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울산에 사는 67세 김모 씨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사전 증여를 살아있는 상속이라고 불러요. 죽고 나서 주는 것보다 살아서 주는 게 훨씬 의미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무겁지만 반드시 준비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광주에 사는 69세 윤모 씨는 3년 전 어머니를 여였습니다. 어머니는 뇌출혈로 쓰러져 2년간 중환자실에서 의식 없이 지내셨어요. 형제들은 매일 병원에서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나눈 대화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었어요. 연명 치료를 계속할 것인가, 중단할 것인가. 형은 어머니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했고, 동생은 어머니가 이렇게 고통받는 걸 원하실까라며 반대했습니다. 결국 형제는 갈라섰고, 어머니는 2년 더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셨죠. 윤 씨는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며 다짐했습니다. 내 자식들한테는 절대 이런 고통을 안 겪게 하겠다. 그날 이후 윤 씨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자신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 연명 치료를 하지 말아 달라고 명확하게 문서로 남긴 거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기계에 연결된 채 살고 싶지 않다. 내가 의식이 없어지면 편안하게 보내달라. 그게 아빠의 뜻이야. 너희는 아무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 자녀들은 눈물을 흘렸지만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나중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명확해졌으니까요.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전국 어디서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나 연명의료정보처리 시스템에 가면 무료로 등록할 수 있어요. 10분이면 끝납니다. 또한 의료대리인도 지정하세요. 자녀 중 누가 의료 결정을 내릴 것인지 미리 정해두면 나중에 형제 간 갈등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장기기증 의사도 밝혀두세요. 원하시면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원하지 않으시면 그 뜻도 명확히 해두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주름 준비가 아닙니다. 존엄 지키기입니다. 당신이 의식 없이 누워있을 때 자녀들이 어떻게 하는 게 아버지를 위하는 걸까라며 괴로워하는 모습 보고 싶으신가요? 당신이 돌아가신 후 자녀들이 그때 내가 잘한 걸까라며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사는 걸 원하시나요? 아니라면 지금 결정하세요. 건강할 때 또렷한 정신으로 당신의 뜻을 남기는 겁니다. 대전에 사는 65세 조모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쓰고 나니까 오히려 홀가분하더라고요. 이제 내 마지막까지 정리했구나. 자식들한테 짐 안 되겠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법적 준비 미루지 마세요. 유언장 쓰고 증여 계획 세우고 의료 결정 명확히 하는 것. 이 세 가지는 60대인 지금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게 바로 자녀에게 남기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갈등 없는 마무리, 존중받는 작별, 그리고 아름다운 기억. 당신이 법적으로 완벽하게 정리해두면 자녀들은 슬픔 속에서도 아버지는 끝까지 우리를 배려하셨구나 라며 당신을 존경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독립, 정신적 자유, 법적 준비.
하나하나가 평생을 살아온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 도전이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당신의 그 마음, 그게 바로 가장 고귀한 사랑입니다. 평생 가장으로 책임을 다해온 당신이기에 마지막까지도 자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마음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훌륭한 아버지입니다. 인천에 사는 68세 한 아버지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내 인생이 없었어요. 그런데 60대 넘어서야 깨달았죠. 내가 행복해야 자식들도 행복하다는 걸. 이제는 당당하게 내 삶을 삽니다. 그게 진짜 자식 사랑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당신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정신적으로 독립하고 법적으로 준비되어 있을 때 자녀들은 비로소 당신을 걱정 없이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돌봐줘야 할 부담이 아니라 본받고 싶은 어른이 되는 거죠. 60대는 새로운 기둥을 세우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아직 건강하고 정신도 또렷하고 행동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요. 70대, 80대가 되면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오늘 들으신 3단계 로드맵 중에서 당신이 이번 주에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자녀 지원금을 정리하는 것일까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법무사를 찾아가 유언장 상담을 받는 것일까요? 작은 행동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결심만 하고 미루지 마세요. 내일 당장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수백만 명의 60대 아버지들이 지금 당신과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함께 배우고, 함께 준비하고, 함께 지혜로운 노후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 채널 봄빛마당은 앞으로도 당신의 현명한 노후 준비를 위한 지혜를 계속 나눌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형의 자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나 집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평생 남는 그 무언가 말이죠. 당신의 지혜를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의 지혜가 모이면 더 큰 배움이 될 테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이 자녀에게 짐이 아닌 기둥으로 남는 그날까지 저희 봄빛 마당이 함께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가시기 전에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봄빛 마당이었습니다.